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기행을 시작하도록 하죠. 예, 여기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곳은 그 비엔나에 있는 국립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여기는 비싼 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애써서 뭐 몇십만 원 할 거 없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뭐 싸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3층 입석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 4만 원? 뭐 요새 환율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 5만 원 안짝으로 5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한 2, 3만 원이면 충분히 볼 수 있고 뭐 무대를 보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음향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듣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오페라 하우스를 이 문짝에다 대문에다 문짝이라고 있네요. 이 대문에다 걸어봤고요. 이 오스트리아 이 비엔나는 이 사실상 음악가들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합스부르크가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이 무대에 오르는 것이 이 고전 음악 시기에 그야말로 큰 영광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고요. 오늘 강의는요, 이 비엔나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본 뒤에 이 벨베데레 궁과 베르사유 궁의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새로운 주제는 이 도시 재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파트 재개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도시 구조물을 완전히 현대식으로 바꾸는 이 도시 재개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기존의 문화유산은 보존하면서도 어떻게 이 새로운 이 기간 시설을 갖추느냐,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지키느냐까지 여러 가지 이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비엔나 재개발은 1848년, 5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공정과 타협의 산물이 도시 재개발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 뒤에 도시 재개발의 목표 그리고 문화유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비엔나 구도심은 그야말로 중세의 흔적이 올곧이 보존되어 있는 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현대 도시의 특징은 직선대로가 있다는 점이죠. 이 중세 도시의 특징은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고 좁은 도로가 많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좁고 기다란 길들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키는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풍경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은 12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슈테판 대성당과 광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당 첨탑의 높이만 무려 136m에 이릅니다. 예, 슈테판 대성당이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뭐 거의 폐허가 됐다시피 했던 건물인데, 요 근래, 60, 70년대, 50년대부터, 사실상, 재건축을 해서 만든 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테판 대성당과 광장은요, 이 거미줄처럼 얽힌 미로 속에서 영원히 헤매지는 않도록 도심 어디에서나, 여기선 구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심 어디에서나 보이는 방향타이자 돛대처럼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광장은 이런저런 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리저리 흩어져 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터키군과 독일군, 소련군 등으로부터 맹폭을 받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복구되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예, 아까 이 편집 과정에서 이 성당 첨탑이 잘려져 나갔더군요. 그래서 한번 뭐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한 장 더 가지고 왔고요. 이 첨탑의 높이만 153m가 넘는다고 해요. 사실상 구도심의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구도심은 5층 규모의 이 작은 건축물들로 되어 있는데 이 첨탑이 사실상 이 어떤 방향에 있어도 어떤 길에 들어서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헤매고 있네. 그러면 이 첨탑을 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슈테판 대성당의 내부 이 장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구도심, 이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구도심을 벗어나 바깥으로 한 15분 정도 걸어 나가면요. 이 벨베데레 궁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베데레 궁은요, 이 베르사유 궁을 꼭 닮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벨베데레 궁을 건축한 사람이 사실상 이 베르사유 궁을 정원을 건축 설계한 이 르노트르라는 사람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비슷한 모양을 띌 수밖에 없었죠. 벨베데레 궁에서 비엔나 정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요. 이 18세기 초 정원은 도미니크 지라드의 작품입니다.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디자인했던 앙드레 르노트르의 제자이기도 하죠. 이 도미니크 지라드는 르노트르를 도와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에 연못을 만들고 태양의 신 아폴론이 석양볕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림프 정령에 둘러싸여 이 휴식을 취하는 그로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그로토라는 것은요, 이 정원 같은 곳에 이 인공 연못을 만들고 그 안에 인공 섬을 만들고 작은 인공 섬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이 작은 동굴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 한 여름에는 이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죠. 여러분들이 어, 여름 동안에 이 동굴 관광을 하다 보면 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춥다는 느낌마저도 들 정도로 이 아주 건조하고 또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라드는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똑같이 연못을 만들고 그로토를 설치하게 되죠. 예, 이 벨베데레 궁의 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쭉 뻗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쭉 뻗은 길이 있는데 여기서 외교 사절단들도 만나고요. 군사 퍼레이드도 이곳에서 이 전개되게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도심의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아무리 이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다고 해도 이 황제의 이 권위가 살 수가 없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쭉 뻗은 길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게 되면 이 시선도 압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황제의 권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 18세기 이후 절대왕정 시기의 궁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쭉 뻗은 길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지라드는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무한대를 향해 달리는 거대한 축선을 도입하게 되죠. 가운데 넓은 길 하나와 좌우에 자리 잡은 길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운데 길이 있고요. 이쪽에 아, 당연히 이 가장자리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길이 구도심을 향해 질주할 것처럼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 길들 사이에 널따란 장방위원의 공간에는 이 관목들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길의 가장자리로 짙은 녹색의 나무들이 원뿔 모양으로 각을 잡고 서 있습니다. 마치 군인들처럼요. 예, 사실상 이 절대 왕정 체제의 군주는 사실상 이 인간의 지배자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지배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양도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의 지배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들마저도 이 각을 잡고 서 있는 듯한 모습을 통해서 황제의 권위, 왕의 권위를 드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원스럽게 그리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길의 끝자락에는 이 슈테판 대성당의 첨탑이 초점처럼 눈에 들어오고 있죠.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레 궁의 정원은 파리와 비엔나의 구도심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어떻게 보면 장치라는 표현보다는 무대라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무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이 중세의 파리나 비엔나는 궁중 의식을 거행하기엔 답답한 구조였죠.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고 싶어도 폭도 좁고 길도 쉴 새 없이 이리저리 구분 관계로 모양새가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도시 외곽의 정원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무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니
정원에 거대한 축들로 질서를 잡은 새로운 공간을 구현했던 것입니다. 중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무한 권력을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정원이었던 것이죠. 예, 다음으로 이 린트스트라스의 이 도시 재개발을 살펴보도록 하죠. 산업혁명과 도시 재개발은 이 비엔나를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도시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과 다층의 건물들이 미로 같은 좁은 길을 따라 쭉 빈틈없이 들어서고 있었죠.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들지 않아 이 음침한 기운이 도시 전체에 쫙 깔리는 통에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고 범죄 또한 끊이지를 않게 됩니다. 링스트라세를 중심으로 이 19세기에 비엔나 도시 재개발 사업은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이 보여주는 공간감이 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시도 기법에 따라 무한대로 내달리는 축을 설정하고 이를 대로로 구체화하는 방식이었죠. 예, 이 링스트라스의 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 도시 정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 비엔나의 신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중세 성곽 도시였던 비엔나가 적을 막기 위해 성곽을 따라 폭 최대 450m, 총 연장 5.2km에 이르는 원형띠 형태의 저지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링스트라스라는 말은 결국은 원형띠 형태의 저지선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18세기 후반 가로수가 심어진 이후 공원처럼 이용되었고요. 군사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재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성 바깥쪽에는 신흥 부르주아와 이 노동자가 몰려와 살기 시작했고요. 이내 성 안과 바깥 사이에는 교류가 왕성해지게 되죠. 방어를 위한 저지선이라는 원형띠의 용도가 소멸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683년 오스만 제국의 침공이 있었죠. 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헝가리 지역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이 이 비엔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 메흐메트 4세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비엔나로 출정을 하게 되고요. 7월 13일에 선발대가 비엔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트링겐 대공원 오스만 제국 군이 엄폐물 혹은 군수물자로 악용되지 않도록 도심을 둘러싼 성곽 바깥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하게 되죠. 예, 성곽 전투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죠.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뭐 청야작전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예, 성 주위에 적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그리고 농산물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에 들어가 이 농성전을 전개하는 것이죠. 예, 뭐 을지문도 전군부터 시작해서 강감천 장군,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장수들이 사용하던 전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침략군들은 이 군수물자가 취약할 수밖에 없죠. 20만 명이 하루에 먹어 해치우는 쌀의 양만 해도 뭐 그야말로 뭐 한두 가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뭐 그야말로 몇백, 몇천 가마를 들고 가야지 되는데 뭐 하루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 원정을 가게 되면 그야말로 병력의 대부분이 군수물자 수송에 동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수물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이 적진의 장수들은 고민이 많죠. 그리고 그러한 취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수들은 이 군수물자부터 불태워 버립니다. 그야말로 이 싸움을 하는데 군량미가 없으면 배고파서 어떻게 싸우죠? 힘이 없는데?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때에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1848년 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엔나에서는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타협의 산물이 바로 링스트라스의 재개발 사업이었던 것이죠. 원형의 띠는 다각형 형태의 몇 개의 대로로 정리가 되고요. 정리된 길들을 따라 시민들을 위한 극장, 도서관, 학교, 공원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의회 역시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건립되게 되죠. 예, 이 군주국가인 오스트리아에 의회가 설립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제 혁명이 벗고 그야말로 좌절된 이후에 다시 상대적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여하튼 입헌군주정을 받아들인다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의회 역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황제와 귀족의 자금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과 공공시설을 연계, 개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링스트라세가 완성되었을 때 비엔나는 그야말로 신구가 맞닿은 도시로 출발꿈하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신, 황제, 귀족으로 대변되는 구질서와 시민으로 대변되는 신질서가 서로를 인정하며 공존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구도심과 신시가지가 만나며 서로 이질적인 도시 조직이 접목되자 그야말로 비엔나만의 독특한 색깔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예, 도나우강의 모습입니다. 예, 비엔나를 가로지르는 이 도나우강의 모습이죠. 비엔나는요, 이 도나우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 도시, 그야말로 수도이기도 하고요. 이 모차르트, 스트라우스, 그리고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과 같은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하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우리가 흔히들 뭐 예술은 배고픈 직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저작권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음악가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게 돼요. 예, 이제 저작권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예,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베토벤이죠. 그야말로 이 저작권 하나로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이 특히 문학은 더더욱이나 이 배고픈 직업이었어요. 뭐 당시에 이 작가의 허락도 없이 막 선을 찍어내 가지고 이 돈을 버는 출판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문학인들은 그야말로 이 배를 굽는 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언제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최초로 저작권만 가지고 먹고 살았던 문학가가 등장을 해요. 그전에는 대부분 문인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이 된 사람들이 이제 문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에밀 졸라라는 프랑스 작가가 됩니다. 원래는 신문 기자였죠. 신문 기자이면서 현실의 이 사회적 이 여러 모순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 드러내는 작품을 쓰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저작권만 가지고 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문인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름이 그렇죠? 에밀 주얼라. 어떻게 어머니 목을 조를 수가 있죠?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요? 여하튼 에밀 졸라네요. 예, 이 뮤지엄스 이 쿼티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뮤지엄 쿼티어는 이 비엔나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 관심을 끄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요, 이 황실의 마국간과 마차 차고로 쓰였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미술 또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인데요. 예, 여기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뭐, 현실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순위가 매겨지게 돼 있죠. 아니, 뭐, 물론 요새는 그런 여론조사는 안 하더군요. 뭐,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냐, 이거 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아, 뭐 뽑아봐라. 그러면 꼭 1등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입니다. 뭐 현실 정치인들 중에서 등수에 드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뭐 정치에 대한 혐오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오스트리아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뭐 대부분의 경우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항상 오스트리아에서 이 정치를 잘한 정치 지도자를 한번 순위를 매겨볼 때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여제입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동상이 있고요.
이 동상 양옆에는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이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사 박물관에는요, 이 무려 100kg이 넘는 토파즈 원석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 부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등이 소장되어 있죠. 예, 이 구석기 시대 사실상 이 비너스 상이라고는 하지만 뭐 여하튼 어, 이 구석기 시대에 이 다산을 생각하면서 만든 이 비너스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마트폰으로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밀로의 이 비너스 상과는 천연지차로 다른 모습입니다. 예, 미술사 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는 브리겔의 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농가의 결혼잔치와 바벨탑이 소장되어 있죠. 예, 자연사 박물관과 이 미술관. 예, 이것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 부케고요. 예, 마리아 테레지아가 결혼을 할 때 이 뒤로 던진 이 부케라고 합니다. 이것이 1000km에 1000kg에 이르는 이 토파즈 원석인데 제가 이 뭐 보석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없어서 이것이 가지는 뭐 의미나 값어치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여하튼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원석이라고 하더군요. 예, 브리겔의 이 농촌의 이 결혼식 장면이고요. 옆이 바벨탑입니다. 이 브리겔은 궁중화가예요. 예, 이 궁중화가인데 왜 농촌의 결혼식을 그렸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이 과거 이 궁에서 빠져나와서 민가를 시찰한다는 게 이 왕이나 황제 입장에서는 경우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백성들이 뭐 잘 살고 있는지, 뭐 밥은 굶지 않는지, 뭐 이런 거를 살피라고 왕과 황제가 되었는데 막상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뭐 어렸을 때부터 구중궁궐에 갇혀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러면 민가를 암행을 해볼까? 그러다가 뭐 또 걸리기도 하고요. 근위병들한테 아이고 참 황제로서 체면도 안 쓰고 안 서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뭐 결혼세를 신하들이 갑자기 뭐 결혼세를 올려야 돼요. 세금 인상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 이 결혼 이 평민들도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되겠지. 그런데 뭐 어떻게 결혼을 하는데 뭐 돈은 얼마나 들고 뭐 그런 걸 알아야지 뭐 결혼세를 올리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아유, 그런데 내가 아는 정보는 없고 안 되겠다. 궁중화가인 부리개를 불러오도록 하거라. 그래서 부리개를 부르게 되죠. 야, 뭐 농촌, 뭐 결혼세를 인상하자고 하는데 세금을 높이자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리고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민가로 내려가서 내 대신에 그림으로 이 농촌의 결혼식 장면이랑 돈이 한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네가 그림으로 표현해 오도록 하거라.
라고 명을 내리게 되죠. 사실상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민정수석이라고 할까요? 뭐 민정수석이란 말이 뭐 적절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여하튼 사진 기자와 거의 유사한 이 기록 사진 작가들이 있죠. 그들의 역할이 궁중화가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홍도도 대표적인 궁중화가죠. 정조임금이 이제 오전 회의를 하는데 장인세를 인상해야지 된다고 신하들이 난리예요. 장인세를 특히 아 장인세가 아니었구나. 대장장이세. 이 대장장이들이 이들이 내는 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매년 국가에 내는 세금을 인상을 해야지 된다는 이 어전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정조 입장에선 난감하죠. 뭐 대장장이가 뭐라는 거지? 어? 대장장이가 뭘 하는지 알아야지 뭐 세금을 올리던 세금을 내려주던 그렇게 하지. 뭐 대장장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듣자고짜 세금 인상부터 얘기를 하면 아니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안 되겠다. 홍도야. 죄송합니다. 김홍도 선수 그 신하 불러오도록 하거라. 김홍도에게 야, 그 대장장이라고 있다면서 그 대장장이가 도대체 뭐라는 직업이냐? 뭐 백성 중에 뭐 그런 직군이 있나 본데 나는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너가 그림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오도록 해라. 해서 대장장이 사진을 딱 봤죠. 그림을. 뭐야? 아니,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불구덩이에서 새를 녹였다. 이, 뭐죠? 당근질도 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올리라고? 뭐 이따위 경우가 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따위 경우가 다 있지? 아니, 니들이 가서 뭐 대장장이를 대신해 보도록 해라. 아니, 어떻게 이런 한심한 작자들 만나. 이렇게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이 세금이나 올리자고? 야, 네가 세금을 좀 내든가.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풍속화라는 것들은 그러한 이 배경이 있죠. 아니, 이 아내자들이 배를 짠다고 하는데 이 배를 도대체 뭐 어떻게 짜는 거냐? 뭐 중전이 가끔 배를 뭐 짜긴 하는 것 같은데 뭐 가서 몰래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그림을 그려오도록 하거라. 어휴, 이 상당히 뭐 새벽까지 계속되는 일들을 보면서 시간 경과도 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 여러 장으로 그렸을 테니까요. 야, 이렇게 노고가 많은데 세금을 인상하라고? 뭐 이딴 경우들이 다 있지? 이게 뭐 지네들은 세금 막 푼도 안 내면서 이 백성들만 죽으라고 그 일을 하고 아유, 이거 뭐 하는 작자들이야? 이거 양반들이란 놈들.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말 재밌게 하는 선생님들은 훨씬 더 재밌게 했을 텐데, 뭐, 제가, 잘 못하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브리겔에게 이 오스트리아 황제가 명을 내리게 되죠. 야, 꿈속에서 말이야, 이 바벨탑을 봤는데, 이러이러한 모습이더라고.
그 모습이 지금도 인상적인데, 한번 네가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해라. 이제 상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아유, 꿈에서 봤으면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될 거를 왜, 그거를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지? 그야말로 상상화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 바벨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슈타트 파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슈타트 파크는 비엔나 사람들도 즐겨 찾는 이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금색 옷을 입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이 동상을 볼 수도 있고요. 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 예, 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이 빠지지 않는 명소 중에 하나가 이 루스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건물이냐 하면요. 이 1793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카페 겸 이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루스트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폴레옹 군대도 쉬어갔다는 이 레스토랑에서는 비엔나의 전통 음식인 슈니첼과 이 토마토 샐러드를 맛볼 수 있죠. 이 슈니첼은 이 비엔나 사람들이 일요일 점심 때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이 적당한 크기의 송아지 고기에다 이 또 송아지가 나오죠. 이 유럽 사람들은 어린 고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송아지, 망아지, 어린 양고기, 어린 염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즐겨 먹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이 동물의 이 고기를 뭐 안 먹죠. 뭐 거의 먹지는 않는데 이 유럽 사람들은 상당히 즐겨 먹습니다. 이 송아지 고기에다가 이 밀가루, 달걀, 빵가루 등을 살짝 입혀서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가스 비슷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예, 비엔나 슈니첼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 쉔부른궁으로 가도록 하죠. 예, 쉔부른궁의 정경이고요. 이것은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입니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막내딸로서 훗날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죠. 총 1440개의 방 가운데 40여 개만 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뭐 공개되는 방 중에 여러분들이 꼭 들리셔야 할 곳은 거울의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거울의 방은 베르사유 궁에도 있는 아, 방이죠. 이 모차르트가 6살 때 그의 놀라운 음악성을 선보인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였던 까를 1세가 재위 2년 만인 1918년에 왕권 황권 포기각서에다 서명을 한 것도 바로 이 거울의 방이었죠. 예,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예, 아까 대문 사진에서 보신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 그리고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엔나의 랜드마크인 슈테판 성당에서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놓인 이 케른트너 거리는 이 비엔나 최고의 쇼핑가로 이 차가 없는 보행자 거리로 조성되어 있죠. 이 좌석의 위치에 따라 입장권 가격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이 150유로가 넘는 것부터 가장 저렴한 3.5유로까지 아주 다양하죠. 뭐 3.5유로면 우리 돈으로 5천원, 1. 요새는 1.0, 뭐 한 5천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탠딩 티켓은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미리 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매진이 되는데요. 티켓은 오페라 하우스 안에 티켓 창구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창구에 스탠딩 티켓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고요.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각오를 하고 가셔야지 돼요. 근데 한번 뭐 이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 오페라를 한번 즐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실은 교회 같은데, 성당 같은데, 그게 그 지역이 개신교 지역이냐, 가톨릭 지역이냐에 따라서 뭐 성당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그런 교회나 성당에서는 사실상 큰 극장이나 연극단에 한 이진 배우들이 거기서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말이 좋아 이진이지만 뭐 10년 후에는 당연히 일진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뭐 사실상 웬만한 관문은 다 통과한 이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공연도 뭐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그 정도면 얼마든지 예, 볼 수가 있죠. 이 유럽에 어딜 가도 그러한 문화 행사들이 이 곳곳에서 싼 가격에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실 땐, 뭐, 본인이 보고 싶었던 레파토리가 있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이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아니면 스탠딩 티켓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검색을 해보면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죠. 예,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전면이고요. 이 야경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엔나 중앙묘지에는 음악가만이 묻힌 이 특별 이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악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 바로 비엔나 중앙묘지의 음악가 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는요,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 그야말로 대작곡가들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죠. 예,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비엔나풍의 성술집인 호이리게입니다. 이 호이리게는 비엔나의 서민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선술집이라는 것은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이 가난한 서민들이 그냥 몇천 원 주고 술 한 잔, 그리고 뭐 안주 뭐 만 원 이하죠. 뭐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는 선술집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죠. 뭐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뭐 선술집 뭐 만 원 이하의 안주를 판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뭐 술값도 뭐 그렇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술집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하튼 비엔나 외곽의 포도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호이리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포도주만을 파는 술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직접 담근 포도주와 음식만을 팔도록 이 호이리기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호이리기마다 포도원 주인의 명패와 함께 소나무 또는 전나무 묶음이 입구에 함께 걸려 있어 일반 술집과 쉽게 구별되기도 하죠. 예, 이것은 베토벤이 이 작곡을 했었던 한 호이리게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아주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뭐 사람들이 뭐 그야말로 이 베토벤의 이 정취를 맛보기 위해서 이곳에서 들려서 어,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기도 하죠. 빈 외곽 비엔나 숲 하일리겐 슈타트에 있는 와인너리 겸 호이리게인 이 마이너 암 파르플라스츠라는 곳이 있는데요. 일명 베토벤 하우스로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한 이 호이리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비엔나 커피라고 볼 수가 있죠. 모카, 카푸치노, 브라우너, 멜랑게 등 30종 이상의 커피가 이 커피 전문점에 항상 있습니다. 커피에다 밀크를 넣기 시작한 곳이 비엔나이기 때문에 이 비엔나 커피에는 밀크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죠. 비엔나 사람들은요, 이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이 아누제라 불리는 커피 타임을 즐기게 됩니다. 왜 영국에서도 3시부터 5시 사이에 티타임이 있다고 했죠. 이 오스트리아 역시 이 3시부터 5시 사이에 이 커피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안우제가 있어서 뭐 친한 친구들과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간식도 즐기면서 이야기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커피하우스의 모습이고요. 비엔나 시내의 전통 이 커피하우스는 이 카페 사카와 이 카페 이 센트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커피로는 우리가 흔히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는 아인슈페너, 그리고 차고 진한 커피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곁들인 아이스 커피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아인슈페너는 우리나라 이 카페 전문점에서도 이 종종 아인슈페너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이거는 그냥 비엔나 커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스트리아를 하면서, 비엔나를 하면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신년 음악회가 대표적이죠. 뭐, 물론 요 근래 2019년부터였던 거 같죠?
20년, 21년까지는 이 신종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그왜 수업도 안 하고 비대면으로 수업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 신년음악회도 못했죠. 예, 하지만 신년이 되면 항상 아, 이 신년음악회를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비엔나는 아름다운 왈츠와 함께 새해의 문을 여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매년 12월 31일 자정 성 슈테판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로 전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일제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와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새해 아침에는 이 비엔나 필하모니의 신년 음악회가 역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서곡을 장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이 텔레비전에 위성으로 중계되어 새해 아침을 경쾌하고 아름다운 이 비엔나 왈츠로 축복하게 되죠. 예, 그랬는데 뭐 요 근래는 또 뭐 이런 문화는 약간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름은 참 아름답고 푸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연은 좀 가슴 아픈 이 패전을 경험한 오스트리아 이 시민들에게 이 불굴의 의지, 그야말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 감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이 요한 슈트라우스의 대표작입니다. 궁정 무도회의 지휘자로 있을 무렵인 1867년에 작곡을 했는데요. 이 해에 1867년에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독일을 누가 통일할 것이냐를 두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게 되죠. 나라 전체가 온통 어두운 분위기에 빠지게 되고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당시 비엔나 남성 합창 협회의 지휘자였던 헤르백이 슈트라우스에게 작곡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의 음악이었던 셈이죠. 이 무명 시인이었던 게르네르트가 지은 시의 남성 합창곡으로 작곡된 것이 바로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었고요. 이후 단연합곡으로 편곡되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예, 오늘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한번 역사문화 기행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이 도시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 그리고 이 세대 간의 갈등과 계급 간, 계층 간의 갈등, 이 또 한편으로는 문화유산의 보존, 이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핵심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약간 좀 역사를 더 가미한 역사를 강조하는 수업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